새로운 세계 신대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신대륙을 그들의 땅으로 발견하게 되는 원정길, 대항해 시대라고 흔히 부르죠. 자, 여기 이 7장은 책에 나온 내용보다는 제가 여기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해요. 어차피 내용이 조금 부실해서 이 대항해 시대 전체적으로 활약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여기 지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대항해 시대를 맨 먼저 개척하기 시작한 나라는 포르투갈이죠. 그래서 포르투갈의 엘리케라고 하는 왕자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아프리카 남쪽을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엘리케는 왜 이 배들을 아프리카 남쪽으로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대서양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쪽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떠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을 갖고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엘리케가 남쪽으로 계속 그 배들을 보낸 첫 번째 이유는요, 당시에 사하라 사막을 건너오는 황금 때문이었어요. 황금이 중세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베네치아나 피렌체 주로 주하들이 다 이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사하라 사막을 건너온 황금에 의해서 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베네치아의 토카토나 피렌체, 피오리누아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돈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황금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사하라 사막을 건너오니까 사하라 사막 밑에 가면 황금들이 있지 않겠어? 라고 해서 배들을 쭉 보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마데이라 제도나 여러 제도들을 발견하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이런 그 항로 개척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조금씩 갔다가 돌아오고 하면서 이 아프리카의 서해안에 황금해안, 그래서 여기를 황금해안이라고 불러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황금은 별로 없고 돈 될 게 있더라는 거죠. 뭐요? 노예. 그래서 노예들을 발견해서 이때부터 뭔가 돈 될 거리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지역의 항로를 개척한 사람은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기 아프리카 맨 밑에 희망봉이라고 하는 이때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여러 번 반복한 끝에 이 아프리카를 동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아라비아를 건너서 인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향로를 바스코 다가마가 1497년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00년, 3년 후에 카브랄이라는 사람이 다시 같은 항로로 인도를 가다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잘못 간 길이 어디냐면 브라질이었어요. 그래서 리오데자네이로 여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질 지역이 포르투갈의 땅이 된 이유가 사실 이런 거예요. 우연히 가다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대상을 건너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틀어서 인도까지 갔다 오는, 요게 이제 1500년에 있었는 일이고, 자, 그 비슷한 시기에 콜럼버스라고 하는 인물은 나도 인도에 가고 싶다라고 해서 투자자들을 많이 찾아다녔죠. 그 당시에 투자자로 제일 할 만한 사람들이 여기 그 에스파냐라고 하는 데 왕가였죠. 근데 에스파냐는 당시에 이제 신생국이었습니다. 이 카스티아라는 나라하고 오늘날의 바르셀로나 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에스파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1492년에 르콩키스타라는 일이 있었죠.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슬람인들이 당시 그라나다에 있었는데 그 이슬람인들을 몰아낸, 이게 1492년이라면 이게 2월 달쯤인데 이 사람들을 몰아냄으로써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죠. 뭐 자기는 기독교의 수호하는 사람들로서 이 무호인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아졌던 거예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콜럼버스가 이제 투자를 요청하니까 기분은 되게 좋았고, 그래서 여러 번의 이제 실패를 거쳐서 이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는 배 세 척을 여러 투자자들한테 받게 돼가지고 여기, 예, 오늘날의 도미니카 공화국 어느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 세 번 왔다 갔다 하죠. 뭐 그래서 별 소득은 없었는데 뭐 어찌됐든 새로운 땅을 찾았고 본인은 그때까지 인도 땅이라 알고 있었다. 그 다음 여기 갔던 사람들은 여기 인도가 아니고 새로운 땅이다 라고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항로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1520년에, 그러면 뭐 콜럼버스가 갔다 왔으니 새로운 땅이 중간에 있으니 이 땅을 거치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이 거꾸로 된 방향으로 해서 어딜 가냐?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말하자면 후추가 나는 그 향료 제도를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인이 만든 저 바스코 다가마 갔던 길은 위험하니 이미 포르투갈이 항로를 차지하고 있으니 나는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 향료 제도에 가서 항료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한 처럼 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향료 제도를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배 세 척을 준비해 가지고 갔던 거죠.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 남아메리카의 남쪽을 쭉 돌아 가지고 여기 마젤란 해협을 발견하고, 또 마젤란이 태평양이라는 이름도 짓게 되죠. 평화의 바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한 다음에 필리핀까지 갔다가 필리핀에서 마젤란은 죽습니다. 그 원주민과 싸우다가 죽고, 그 나머지 배들이 향료 제도를 거쳐 가지고 배 한 척이 온갖 그 동네 향신료들을 전부 배에다 가득 싣고 돌아왔더라. 완전히 거짓골이 돼가지고 250명의 선원들이 출발했는데 단지 18명만이 돌아왔더라. 그래서 투자금을 충분히 했었다. 이게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유럽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유럽인들은 경제적 형편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유럽은 땅도 나쁘고요. 농사도 잘 안 되고 날씨도 춥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살 거리가 없었죠. 그 전까지는. 특히 중세에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중간에 오스만 투르크가 이런 아시아에서 오는 여러 산물들의 어떤 당연히 삥을 많이 뜯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베네치아가 유럽의 물건을 팔 때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되니까. 그리고 유럽이 마땅히 또 동쪽에 팔 물건도 없어요. 유럽이라는 것은. 뭐 그랬던 시대였는데 이런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시대에 진짜 선진국은 어디였냐? 명나라였다는 겁니다. 명나라 시대에 정하는 사람이 7차에 걸쳐서 서방 원정을 하죠. 여기 뭐 싱가포르를 거쳐서, 오늘 뭐 싱가포르는 없었지만 여기 말라카 해협을 거쳐 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호르무즈까지 갔었고, 아라비아를 거쳐서 뭐 배 한 척은 여기 케냐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정화가 여러 번의 항해를 했는데 왜 여기는 소득이 없었을까요? 소득이 없이 그냥 마무리됐거든요. 이거를 미뤄줬던 영락제가 죽은 후에는 이런 원정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였냐면 결국은 원정을 가봤자 명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교육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떠날 가치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결국 선진국이 나가봤자 의미가 없었던, 어차피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고, 뭐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런 항해는 등장하지 않았다. 여기 밑에 보시면 정화의 배와 콜럼버스의 배가 얼마나 차이가 컸나라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당시의 선진국의 배와 후진국의 배는 이렇게 차이가 이제 났습니다. 그걸 통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땅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서 몇백 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나중에 지구촌을 석권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 대항해 시대로부터 유럽은 무엇을 얻었는가? 쭉 이제 지도에서 보면 가장 많이 얻은 건 은이에요. 은. 여기 페루라고 하는 곳에
그 포토시 은광이 있죠. 오늘날은 볼리비아인데 그 볼리비아에서 은광이 발견돼서 그 은이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그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가요.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은밖에 없었어요. 유럽 사람들은 중국에 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은을 받아가지고 그 은이 나중에 뭐 만리장성도 짓게 되고 명나라가 경제에 부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당연히 스페인으로 가죠. 은이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이 에스파냐 왕궁의 어떤 제물로 돼요. 근데 그 제물을 어떻게 쓰냐면 온갖 전쟁을 하는데 다 낭비를 합니다. 뭐 카를 4세, 카를 5세 이런 그 황제들이 유럽과 전쟁을 많이 해요. 프랑스랑도 하고 네덜란드랑도 하고 뭐 교황하고도 치고받고 뭐 어쩌고도 해가지고 여러 전쟁을 해가지고 다 써버려요. 그리고 중간에 또 수시로 부도도 내고 뭐 그럼으로써 그 은이 그러면 어디로 가냐? 당연히 이제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이런 데로 막 퍼지죠. 그럼 그 또 은이란 게 뭐 썩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것이 나중에 다시 또 중국으로 갔죠. 중국과의 교역, 또 인도네시아의 뭐 향신료 뭐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그 은이 결국은 유럽을 먹여 살렸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 해안에서 발견한 이 골드코스트. 원래는 황금을 찾으러 갔던 해안이었는데 이 해안에는 오히려 검은 흑인들이 있었다. 그 흑인들을 이 브라질, 그 다음에 여기 서인도제도,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 공급함으로써 노동력을 거의 헐값에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산업이 일으킬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작물들이 많이 발견됐죠. 담배, 감자, 옥수수, 후추 뭐 이런 대량 생산물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유럽이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요 장의 정리예요. 요 혹시 여기 대항해 시대 이후에 유럽인들이 뭘 얻었는가 이런 거는 최근에 나온 1453 1453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대항해 시대 때문에 유럽이 이후에 큰 뭐 경제적 부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만들 수 있어서 중국을 이길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8장 새로운 신앙으로 가봅니다. 자, 새로운 신앙 뭘 얘기하냐면 바로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종교개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은 그러면 왜 생겼느냐라고 이제 따져 본다면 우리 28장으로 가봅니다. 새로운 신앙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피렌체의 예술과 호사스러운 생활에 길들여졌던 메디치 가문에서 2명의 교황이 배출된 이후로 로마는 하늘을 찌를 듯한 화려한 건물들이 여러 채 생겨났다. 그러니까 메디치 출신의 교황이 2명이나 있어요. 클레멘스 7세도 있고 또 누가 있었냐면 조반이라고 레오 10세도 있었죠. 이 레오 10세 때 열심히 성당을 개축을 했죠. 그 전까지 베드로 성당이 있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건축가도 이렇게 많습니다. 브라만테를 비롯해서 라파일로도 있고 미켈란젤로도 있고 뭐 로렌조 베르니니까지 아주 오랫동안 한 100년 이상 걸려가지고 대성당을 지었죠. 혹시 여기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은 정말 여기 황금으로 쳐발랐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돈은 어디서 나오냐? 당연히 유럽 시민들이 내온 자금이겠죠. 자발적인 기부금도 많이 있었을 거고 또 여기 순례지의 마지막 코스였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베드로 성당에 돈을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뭘 발행을 했냐? 면벌부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뭐 책에는 면죄부라고 많이 나오죠. 여러분도 아마 면죄부라는 걸 들으셨어요.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 인덜전스라고 하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면죄부가 아니에요. 죄는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고요. 죄는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남은 벌들이 있고 그 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연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벌을 대신해야 돼요. 거기서 뭐 100만 년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은 아버지가 죄를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는 지옥에 간거하지는 않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묘한 공간이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연옥에서 짧게 있으려면 이 뭔가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교회에 기부도 많이 하고 뭐 순례도 갔다 와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면벌부입니다. 그 면벌부를 사면 벌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이게 면벌부고요. 사실 면벌부는 이 종교개혁 시대만 발행된 게 아니고요. 가장 많이 발행됐던 건 십자군 원정 시대예요. 십자군 원정에 떠난 기사들한테 네가 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그 연옥에서 벌을 100% 면제되는 권한을 줬으니까 선언을 했어 교황이. 너는 가다 죽으면 100% 면제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면벌부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 당시에는 면벌부는 그냥 보통의 문화였어요. 면벌부를 많이 발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좀 지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면벌부가 그 교황들의 어떤 치부를 위한 행위로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면벌부 발행이 좀 지나치다라는 거를 계기로 누구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비텐베르크의 수사가 95개조의 방방문을 성당 정문에 게시하면서 이게 일종의 토론문이에요. 이런 내용 가지고 토론하자라고 하는 95개 방방문으로서 이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면벌부라는 건 왜 과하게 이렇게 발행을 하느냐? 그 발행한 당사자가 누구냐면 마인츠의 대주교인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알브레이트는 왜 그렇게 그 면벌부를 열심히 발행을 해가지고 팔았냐면 사정이 있었던 거야. 이게 역사적 이유를 아무도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왜 이 알브레이트가 면벌부를 그렇게 많이 발행을 했는지. 자, 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그림이 뭐냐면 신성로마 제국 황제 선출을 위한 선제후 회의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렇게 7명의 선제후 회의가 있었어. 선제후는 뭐냐면 선거 제후, 선거에 권한이 있는 제후, 7명이 제후예요. 근데 3명은 대주교고요, 4명은 제후입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앞에 3명, 쾰른 대주교, 마인츠 대주교, 트리어 대주교. 대주교가 3명. 그 다음에 라인 백작, 그 다음에 작센 공작, 브란드르크 백작, 그 다음에 보헤미안 왕, 이렇게 7명이 선제후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제후가 누굴 뽑아주냐에 따라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신성로마 제국은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독일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독일은 되게 가난하고요. 신성로마 제국은 다 자기 영지가 있어요.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고 권력이 미치는 건 자기 영지 뿐입니다. 근데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독일의 자기 영지 플러스 북이탈리아라고 하는 여기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여기를 누구의 권리를 인정하느냐? 바로 신성로마제의 황제한테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제후라는 거고요. 이렇게 당시에 7명이 됐는데 그러면 앞에 결국 내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되고 싶다면 이 7명은 구워 삶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쓰게 된 거고, 그럼 반대로 이 주교라는 자리는 세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주교가 죽어요. 그러니까 마인츠 대주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대주교를 또 선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누구 권한이에요? 이 마인츠 대주교는요, 영지가 있는 영주예요. 그러면 누가 세워야 되느냐? 그 옆에 있는 작센공이 세워야 되느냐? 교황이 세워야 되느냐? 사실은 여기 당연히 이것은 주교자니까 교황이 임명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황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인츠 대주교에 가고 싶었던 알브레이트가 상인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후거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부자가 있었어요. 후거한테 많은 돈을 빌려요. 그리고 그 돈을 누구한테 주죠? 예, 교황한테 줍니다. 울리우스 2세 교황한테 바치고 결국은 주교가 되었습니다.
이 주교가 돼서 나중에 그 돈을 뭘로 해소하면 되죠? 나중에 뭐, 여기 신성로마제국 선거할 때 이제 또 해소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빚을 빌렸기 때문에 좀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궁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벌부를 이제 과다 발행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테칠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아주 마케팅 마인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걸 본 이 루터가 이 저거 뭐 하는 짓이냐, 좀 너무 심하다. 교황은 왜 그렇게 베드로 성당을 화려하게 지으며 그 밑에 있는 주교들은 왜 저렇게 타락을 했느냐, 이거를 비난을 하면서 개혁을 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박문이 나오게 된 거고, 루터의 생각은 도대체 왜 교황과 주교라는 존재는 왜 필요하느냐. 성서를 읽어보니 성서에는 그런 교황과 주교의 어떤 자리는 없다. 오로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은총만이 답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루터가 주장한 새로운 종파의 핵심은 뭐냐면 만인 사제설이에요. 중간에 사제가 왜 필요하느냐. 나하고 예수님하고 1대1로 통교를 하면 되지. 뭐하러 이 중교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타락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 본인도 사제였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사제직을 내려놓고 결혼도 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사실 말하자면 종교 혁명이에요. 혁명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게 신분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직자가 1계급입니다. 가장 높은 계급이에요. 영주보다 더 높은. 그렇기 때문에 이 루터처럼 주장을 하면 아무도 높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성직자도 필요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니까 평등을 주장한 오히려 그 종교개혁의 최초의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이 전직 수녀 카타리나 보호라와 결혼도 하죠. 그러니까 수녀원에 있는 그 여인들한테 결혼을 하라고 막 설교를 해요. 이렇게 독신으로 살 필요 없다. 사제도 수녀도 다 결혼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수녀들을 이 사제들과 결혼시켰어요. 근데 이 카타리나 보나는 결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카타리나 보나가 찾아옵니다. 루터, 당신 나랑 결혼하자. 그때 루터는 40대 중반이었고 카타리나 보나는 20대였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결혼합니다.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애도 많이 낳았죠. 5인가 낳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뭔가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이 개혁에 혁혁한 공헌을 한 게 또 뭐냐면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죠. 인쇄술이 나옴으로 인해서 95개조 방만문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된 거, 사람들이 많이 읽어보게 된 거죠. 아이러니한 건 인쇄술을 맨 먼저 인쇄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면벌부예요. 면벌부는 여기 면벌부가 있었죠? 이건 인쇄된 겁니다. 면벌부, 구텐베르크가 최초 인쇄물이 면벌부예요. 그 전까지는 양피지에다가 손으로 써서 나는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이거를 다 써가지고 밑에 자기 이름 쓰고 이거를 그리고 사제한테 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손으로 쓰기 힘들잖아. 그리고 양피지가 비싸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쇄가 나온 거, 그 표준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사해주는 그 문구가 다 있고 저기다가 이름만 쓰면 됩니다. 이름만. 인쇄된 걸 가져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 팔렸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이 면벌부가 많이 팔렸다. 그리고 이제 구텐베르크가 등장함으로써 95개의 방반문이 유럽 전체에 다 팔리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또 어떤 공헌을 했냐, 성서가 많이 팔리게 됐다. 어떤 성서? 자기네 언어로 쓰여진 성서가 유럽 전체에 판매가 됨으로써, 특히 개신교 지역에 많이 판매가 됨으로써 그거를 읽어본 어떤 이 신자들이 이게 맞다, 이 루터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책을 쓰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은 언어개혁이다라고 합니다. 언어 때문에 종교가 개혁이 된 거다.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쭉 조사를 해봤어요. 맨 먼저 기독교가 분리된 거는 아르메니아 사도교예요. 이 아르메니아라는 국가가
서기 301년에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 언어로 말하자면 그 당시 헬라어로 써있는 신약성서, 구약성서를 아르메니아로 번역을 합니다. 이때는 통제가 하는데도 아무도 없었죠. 그럼으로써 사실 로마 교회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 언어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정교와 카톨릭이 분리된 것도 바로 언어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여러 가지 무슨 그 성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분리가 됐다라고 책에는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언어예요. 언어에 대한 권력. 그 로마 교황이 가장 큰 권력은 뭐냐면 라틴어 성경, 이것이 로마 교회의 가장 큰 그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로마 교황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서로마가 분리되면서 당연히 이 동쪽은 그리스어를 쓰고 서쪽은 라틴어를 쓰는 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는 뭐 누가 권력이 더 세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분리가 된 거고요. 이 카톨릭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라틴어라고 하는 강력한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번역하려고 하는 조짐만 있으면 전부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1481년에 잉글랜드에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잉글랜드 사람들은 라틴어를 잘 몰라요. 민중들은 사제들만 알지. 그러니까 사제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끝난 거죠. 근데 그거를 위클리피가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영어로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긴 그냥 됐어. 근데 그 잉글랜드는 당시에 로마로부터 뭔 아주 변경했기 때문에 아무 일을 만나지 않았어요. 존 위클리프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관 참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누스란 사람은 그 보헤미아 지방에서 이 사람은 체코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코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체코 사람들도 교회에서 말하는 이 사제들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잔 야누스가 체코어로 설교를 해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인기를 얻었다가 그것이 교황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파문을 당하고 나중에는 화형을 당하죠. 야누스는. 여기 뭐 체코는 가까우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루터도 당연히 독일어 성서 번역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프로방스인들, 나중에 일고노라고 부르는 이 프랑스의 개신교들도 사실은 이 프랑스어,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어로 번역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야. 이것도 탄압을 받았죠. 결국은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 저는 이 언어 권력이 상당히 이 개혁을 하는데 영향이 크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거의 그 증거물이 뭐냐면 오늘날에도 그 캐톨릭과 개신교의 이렇게 구분을 보면요. 개신교는 주로 독일과 북독일, 남독일 말고 북독일, 그 다음에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웨덴, 이렇게 북쪽이에요. 게르만어를 쓰는 사람들이 주로 개신교를 많이 하고요. 캐톨릭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라틴어, 로망스어라고 하는 곳에 주로 캐톨릭을 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잉글랜드의 이 국교회 개혁도 유명하죠. 이 사람이 헨리 8세가 이혼을 하려고 종교개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틀린 건 아니죠. 예, 이혼을 하려면 이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시 사실 이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내가 이 스덕로마 제국의 왕가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혼을 한다면 사실은 전쟁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교황으로부터의 뭐 파문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헨리 8세 입장에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혼하면 어떤 일이 있지요? 교황이 날 파문할 텐데 전쟁이 날 텐데 좋아. 전쟁을 하지 뭐. 그럼 전쟁하려면 뭐 하셔야지? 돈 있어야 돼. 근데 돈을 누가 갖고 있지? 잘 생각해 보니까 바로 수도원, 교회가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헨리 8세는 당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8세 가문이 아버지가 첫
당시에 연구관이 됐는데요. 아버지가 전쟁을 돈을 많이 써가지고 아버지가 물려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헨리 8세도 교황한테 상당히 충성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계기에 의해서 이 교황과의 단절을 하게 되면 수도원이 갖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상당한 부가 내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교황과의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된 거고,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교황청에 대한 금전 납부의 금지예요. 이게 뭐죠? 예, 잉글랜드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교황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이 돈이, 교황한테 보내던 돈이 온전히 자기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 교황과 단절을 하고 교회를 상당히 많이 때려잡았어요. 거의 800개 수도원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잉글랜드의 수도원을 없앤 다음에 그 수도원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물 플러스 농지를 자기 걸 만들고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아일랜드를 정복해요. 그리고 아일랜드 정복한 다음에 아일랜드에 있는 또 한 400개 수도원을 또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다 돈이 나오죠. 막대한 돈을 헨리 8세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장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전까지 교회 수장은 저 멀리 로마에 사는 황제인데, 그 전까지는 난 교황의 그냥 부하일 뿐이었는데, 종교개혁을 해보니 너무 좋은 거죠. 결국은 이런 새로운 교회를 만듦으로써 헨리 8세는 영국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되고, 결국은 이 교황으로도 단절에 상당히 이득이 있었던 거죠. 사실 잉글랜드 국교회는요, 캐톨릭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교리가 비슷합니다. 단지 카톨릭과 분리, 교황 밑에 있지 않겠다, 이겁니다. 사제가 결혼하는 것, 그 다음에 라틴어를 안 쓰고 영어로 쓴다, 이 정도밖에 차이가 없고요. 거의 캐톨릭과 비슷해요. 이러다 보니까 잉글랜드에서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잉글랜드 국교회는, 말하자면 성경회는 개신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목적이 조금 불순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뒤에 이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마련인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카를 오세라고 하는 이제 사람입니다. 이 카를 오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후계자죠. 근데 그 자기의 외가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의 그 후계자가 끊겼어요. 그리고 이 카를로세는 기본적으로 스페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페인에 태어나서 한 번도 오스트리아의 비인에 안 가봤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영지예요. 자기 부하가 누군가가 이제 대신 다스렸겠죠. 영토가 대단하게 넓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이렇게 넓은 땅을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경쟁자가 누구냐면 여기 파란 녹색의 프랑스란 말이에요. 프랑스랑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로마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이게 이 선지후들한테 돈도 쓰고 뭐 이런 경쟁자에서 프랑스가 뭐 그럼으로써 여기에 여러 가지 일도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이 사람이 입장에서, 카를 오세 입장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303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제국의회는 1521년 보름스에서 열렸다. 이 제국의회에서 왜 열리냐면 마틴 루터가 1518년 이때 종교개혁을 주장을 하고 해서 막 그 종교개혁 이야기 막 퍼지고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됐다 해서 보름스에 불러가지고 당신의 어떤 교리를 철회해라 했더니 루터는 난 철회 안 할래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더니 작센공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를 보호합니다. 이 프리드리히라는 이름은 이 프로이센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작센공 프리드리히입니다. 등장을 해가지고, 자, 304페이지에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작센공 프리드리히는 루터의 보호자로서 아무도 모르게 그를 붙잡아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데려오게 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칩거하면서 성서를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그 번역된 성서가
오늘날 독일어의 표준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루드브이는 그 프리드리히는 왜 이 마틴 루터를 보호했을까요? 잘 따져보면 여기도 다 돈에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마틴 루터 보호한 이 프리드리히도 보니까 교황과 뭔가 단절을 하면 내 휘하에 있는 교회도 내가 수장이 되네? 그렇죠? 이런 자연스러운 종교개혁에 뭔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이제 보호하게 된 거고, 306페이지의 그 네 번째 줄을 보면,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이렇게 의미가 되죠. 이런 프로테스탄트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특히 영주들이 이 프로테스탄트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영주인데 이걸 교회 단절만 하면 당연히 내가 이 지역의 대장이 되는데 왜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한 거고, 또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칼뱅이라는 사람이죠. 쥐리히의 추빙글리라는 사람들이 있고, 제네바에서는 칼뱅이라는 사람이 뭔가 새로운 교리라고 해가지고 그 또 세력을 구합하게 되고, 이 칼뱅이 주장하는 거는 예정설이죠. 누구나 태어날 때 어떤 천국에 갈지를 아니면 말지를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도 모른다. 그는 죽어봐야 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서 밑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래서 이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된 거고, 북독일 지역에는 루터파가 많이 생기고, 이 남독일 지역, 여기 스위스 지역, 프랑스 지역에는 이 칼뱅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노란색 보면 루터파가 있죠. 북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는 루터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고, 또 이 남독일에는 켈빈파가 생기고, 이 켈빈파의 일부가 스코틀랜드로 가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만들어집니다.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 가서 많이 퍼뜨려요. 그래서 이 한국에 들어오는 장로교는 대부분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교회 계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칼뱅,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여전히 주도적인 종교 문화는 캐톨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캐톨릭이 점차 위협을 받습니다. 이 유럽에는 많은 개신교들이 막 생겨났고, 교황을 공격하는 게 생겨났고, 또 그 사이에 많은 개신교에서도 막 교파가 많이 생겨요. 루터파도 있고, 뭐 켈빈파도 있고, 많은 게 생겨납니다. 누가 주도적인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런 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회라는 걸 창세를 합니다. 이렇게 캐톨릭이 당할 수만 없다. 저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유럽 전체를 헤집고 있는데 과연 이런 캐톨릭이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군대 같은 모습의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회가 탄생을 하는데요. 로욜라 창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많이 하냐면 해외 선교에 입서요. 그래서 오늘날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뭐 아시아 이쪽에 선교를 많이 하죠. 남아메리카에 지금 그 캐톨릭 인구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로욜라의 예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교황이 누구죠? 프란치스코라는 그 성명을 쓰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이렇게 예수회에 소속했다고 그래요. 동아시아에 선교한 사람이 마카오에 와서 선교를 했고, 그 중에 일부가 마테오 루치죠. 마테오 루치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유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한자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 유럽 서적을 책을 펴냈고, 천주실이라는 책을 펴냈고, 그것이 조선까지도 넘어오죠. 예. 그리고 한국에는 서강대학교가 예수에 만든 학교라고 해요. 근데 한국의 천주교는 파리 외방전도에 주로 20세기 초반에 와서 했기 때문에 뭐 예수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럽 지역의 개신교와
프로테스탄트가 많이 등장을 함으로써 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위그노라고 하는 프랑스 지역의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위그노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생기게 된 거죠. 또 이 프랑스에는 왕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 지역에는 여러 제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제후는 나는 캐톨릭, 나는 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는 거의 왕이 다 다스린 체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왕은 절대 이 캐톨릭을 버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생기는데, 자, 프로방스인들이 먼저 이런 그 자신들의 언어로 성서 번역을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랬다가 또 탄압을 받고, 성서가 1523년에 출간이 되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개신교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오를레앙 칙령의 뭐 허용, 그랬다가 제일 중요한 사건이 성 바르톨로메오 확살. 그러니까 바르톨로메오라고 하는 12제자 중에 한 명 있죠. 이 축일날에 이 교회로 다 사람들을 뭐 너희들 잘 그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꼬셔가지고 다 부른 다음에 여기서 학살을 합니다. 이 학살의 주역이 누구냐면 메디치가에서 시집간 까뜨리느라고 하는, 보통 프랑스 여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당시에 섭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이런 학살을 하게 되고, 그랬다가 앙리 4세는 나바로라고 그 바스크 지방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낭트 칙령으로 인정. 그랬다가 루이 14세가 퐁텐블로 칙령으로 다시 박해.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 박해를 통해서 이 위그노들이 대량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로 많이 가요. 가까운 네덜란드로 가서 이 네덜란드 인구의 뭐 25%, 30%를 프랑스 위그노들이 차지했다 라는 조사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갔고, 또 미국으로 이주하고 영국으로 이주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루이 14세 이후에 프랑스가 몰락하게 되는 어떤 상당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라고 이제 합니다. 자, 3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 그러면 카톨릭의 본산이었던 에스파냐에서는 뭘 일이 없었냐? 하게 되면 당연히 에스파냐에서는 국내 수천 명의 이단자들이 몰려가지고 당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개종을 했던, 그 땅에 살던 이슬람인이나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마녀를 몰아가지고 화형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녀 사냥이 상당히 유행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카를 5세 아들 펠리페 2세였는데, 이 펠리페 2세는 뭔가 또 전쟁을 많이 하죠. 그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레판토 해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유럽 역사에서 레판토 해전 1571년에 그리스의 지금의 오늘날의 나프파톡스라고 하는 코리토스만 안에 있는데요. 제가 거기 가봤어요. 그 현장을. 그 레판토 해전에서 그 교황,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페인 연합군이 오스만의 해군을 이긴 사건이 레판토 해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으로 점점 더 막강한 해상국가로 부상하던 투르크족을 이탈리아 함대가 공격했다. 오스만 제국 함대는 1571년 레판토 근처에서 완전히 괴멸되었고, 그 결과 오스만 제국은 두 번 다시 바다로 진출하지 못했다. 이게 레판토 해전의 그 책에 나온 인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유럽 역사가의 전형적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 이건 유럽인의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당시의 최강 대국이 유럽을 여전히 유업하고 있었거든요. 그 유럽이 비엔나까지 공격을 해요. 비엔나까지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 거의 지중해는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1571년에 이 오스만 해군이 이렇게 박살냈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근데 여기 문장에 오류가 있어요. 오스만 투르크는 해상국가로 부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상으로. 오스만 투르크 전형적인 육사국가고요. 바다 위에서 뭘 해보려고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스만 제국은 해군이 없었나? 사실상 해군이 없었고요. 그럼 이때 싸웠던 해군은 뭐냐?
지중해에 있었던 해적들입니다. 주로 오늘날의 튀니지 지역에 살았던 그 해적들이 그냥 바다를 자유롭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남부나 뭐 프랑스 남부 이런 데를 계속 해적 활동을 했었죠. 근데 그 해적들이 모여가지고 오스만 해군으로 급조해서 이때 레판토 해전을 싸웠던 거죠. 그래서 이때 분명히 오스만 제국 해군이 지죠. 근데 문제는 오스만 투르크는 해군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죽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오스만 제국 재상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수영 한 번 깎은 셈 치면 된다 라고 했다는 거죠. 걔네들 죽어도 된다, 어차피 해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스만 제국은 해군을 육성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요 레판토 해전이 굉장히 대단한 전쟁이었지만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일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이슬람 쪽의 책을 읽어본 어떤 결과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리스 세계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